안녕하세요. 책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신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시네리 산문집 달빛을 보내주세요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달빛을 보내주세요. 시네리 산문집. 진주에는 엉가가 있다. 진주에서는 엉가라는 정겹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큰딸이다 보니 정겹게 언니라고 부를 인물이 가까이에는 없었다. 늘 누군가가 날 향해 언니, 누나 그렇게 불러주었다. 진주에서 사는 세월이 35년째 접어들면서 언니를 엉가라고 부르는 사투리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참 정겹다. 누군가의 따사로운 사랑이 슬금슬금 가슴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진다. 엉가. 엉가 부르면 커다란 어깨를 빌려주는 일이 아니라 커다란 어깨를 빌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쉰 고개를 넘어서야 깨닫는다. 엉가가 키가 커서 품이 넓어서도 아니라 그냥 엉가라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엉가라는 단순한 언어의 울림을 통해 가슴은 점점 넓어지고 키가 훌쩍 커져간다. 35년의 시간을 함께 나눈 엉가가 있다. 낯선 도시에서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처음 만난 인연이었다. 음악회장에서 만난 엉가는 화사한 봄과 눈부신 안개꽃을 합친 듯이 화사했다. 바람이 불면 혹 어디론가 바람을 타고 날아갈 듯이 맑고 투명한 웃음소리를 달고 다녔다. 나의 어둠과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다. 음악회에만 가면 볼 수 있는 엉가를 늘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곤 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발령을 받고 결혼을 하는 동안 음악회도 잊었고 만나볼 기회도 잃었다. 산다는 대명제에 밀려 주변의 기억들은 무너져버린 25년. 그동안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평생 직장인 학교도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남강 주변에 터전을 잡고 해저무는 저녁이면 강변을 산책하며 20살 그 푸른 청춘의 시기에 만난 이들은 지금은 무얼 하고 있을까? 때때로 그리움의 시로 밀물지는 얼굴이었다. 음악회에 참석해달라는 옛 인연의 초대를 받고 찾아간 음악회장에서 엉가를 만났다. 28년 만에.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헤어진 그때의 모습 그대로 어젯밤에 헤어졌다가 오늘 아침 다시 만난 것처럼 엉가가 서 있었다. 참 신기한 일이다. 어쩜 저리도 변화가 없는지. 세월이 유독 후한 점수를 주었나 보다.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이야기해보니 10년을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이다. 아침 저녁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고 산책 말고는 동네 나들이가 없는 도시형의 삶이 우리를 못 만나게 한 거다. 엉가는 첫 시집살이를 서울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진주로 내려와서 10년째 산다고 한다. 음악회의 기억을 평생 안고 살다가 다시 나오게 됐는데 반가운 얼굴을 그것도 같은 동네 이웃이라면서 기뻐한다. 그날 이후 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어른 노릇은 거창하고 언니라는 이름은 지루해서 싫으니 언니는 말고 엉가하라고 졸랐다. 왜? 내가 엉가야. 네가 엉가하면 안 돼? 내가 엉가 부르니까 괜히 더 늙어진 것 같잖아. 안 돼. 엉가해야 돼. 아주 젊은 엉가라 부를게. 이제 엉가다. 만나기만 하면 무시로 흥얼흥얼 엉가야 엉가야 부른다. 엉가가 있어서 사는 것이 참 촉촉해졌다.
걸어서 100m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남편과 말다툼으로 부글부글 화가 나서 대문을 꽝 발로 차고 나와도 쪼르르 달려갈 곳이 하나쯤은 있다는 기대가 언제나 위로가 된다. 위임된 백지 수표 한 장이 있다. 넌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 수표책엔 그렇게 적혀 있다. 엉가랑 둘이서 음악회장에서 속닥거리고 무거운 기타를 둘러매고 연습하러 간다. 속닥속닥 퍼고 또 퍼도 바닥이 마르지 않는 수다를 나눈다. 엉가, 우리 같은 동네에서 같이 음악도 듣고 기타를 치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동화를 꾸며봐. 진주에는 아주 정겨운 단어가 있다. 도란도란 만물도란 같은 단어가 있다. 진주에는 엉가가 있다. 사랑니를 뽑다. 30년 동안 고이 간직한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더니 자꾸만 잇몸이 시렸는데 의사는 풍치라고 하더군요. 풍치는 잇몸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고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까지 치료하면서 이미 마취는 된 상태이니 사랑니까지 이번 기회에 처리해버리자는 의사의 권유에 용기를 냈습니다. 사랑니 뽑는 일이 힘들다고 주변에서 다들 어찌나 겁을 주는지 미리 가장 편안한 시간을 선택해 수요일 퇴근으로 정해놓고 잡다한 약속까지 다 정리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마취는 어떨지, 뽑고 나서 진통제는 뭘 먹어야 하는지, 진통제에 알레르기가 있고 전혀 진통 효과를 못 느끼는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약을 먹고 진통을 참아야 하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누워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입을 한껏 앙 벌리고 징징거리며 기계 돌아가는 소리, 고인침을 제거하는 소리만 찌지직거릴 뿐 마취에 취한 세상은 잠잠합니다. 사랑니를 뽑습니다. 조금은 아플 텐데 힘들면 손을 드세요. 친절한 멘트를 듣고 좌우로 한 번씩 어금니 부분이 흔들리더니 다시 잠잠합니다. 일어나서 양치하세요. 잔뜩 긴장한 어깨 위로 불쑥 끝났으니 그만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30년 지기 사랑니와 이별을 하는구나. 솜은 30분만 꾹 눌러주시면 되고 수영을 빼곤 어떤 운동도 가능합니다. 진통제는 알레르기 때문에 처방할 수 없으니 힘들면 알아서 직접 사서 드세요. 드디어 사태는 끝이 났습니다. 병원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도 계속 고개를 흔듭니다. 참 간단한 세상이구나. 무엇을 기대하고 치료 의자에 누웠을까요? 마취 주사 한 방이면 사랑니를 뽑든 잇몸을 긁어내든 간에 통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통증을 싹 제거하는 마취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통증을 싹 제거하는 마취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칼을 들이미는 현실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마취제. 아예 통증 자체를 잊게 하는 위력을 가진 무엇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낡아가는 인생 앞에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고 구원입니다. 다가올 통증이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갈 놈들은 아예 내지도 않았는데 밤을 새우고 새날이 와도 통증은 없습니다. 그저 어제 저녁에 이를 뽑았다는 사실만 덩그렇게 남았습니다. 삶의 많은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그저 두려움으로 부풀린 생각의 조각이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무얼 걱정하고 무얼 아쉬워하는지 미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배우는 순간입니다. 알고 보면 진실은 참 단순해서 오히려 허탈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엔 통증을 대비해서 타이레놀 진통제를 약국에서 샀거든요. 나름 머리를 쓰고 준비까지 철저했는데 삶은 뜨겁게 달궈져서 파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커다란 애두벌룬 같습니다.
외형은 커다랗지만 살펴보면 얇은 비닐 조각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만나게 되지요. 두려움의 실체란 없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요. 두려움에 삶을 저당 잡히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 믿는 어리석은 눈이 있을 뿐이지요. 사랑니를 뽑으면서 1000개의 눈 중에서 무지하고 몽매한 두려움의 눈까지 쑥 뽑혀져 나갔습니다. 어금니 자리에는 동그란 구멍이 뻥 뚫려 말끔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금 몇 시예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내가 선 자리가 될 것이다. 어젯밤에 동생한테서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전화선을 타고 쏟아지는 소음은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다. 언니야, 아버지 모셔가라. 더는 우리가 모시기 어렵다. 늘 주변에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안타깝던 현장이 드디어 내가 디디고 선 그 자리가 되었다. 아버지는 꽃각시와 신랑이던 60여 년 전 시간으로 여행 중이셨다. 건장하던 20대 후반의 청년, 그 푸른 시간 속으로 풍덩 뛰어든 아버지는 그립고 뜨겁던 정인, 어머니가 그리워지셨나 보다. 와, 나랑 같이 안 놀아주고 혼자서 자라 하노. 잦은 배녀로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얇은 이불을 편 아버지의 누렇게 지린 침상이 봉황이 곱게 수놓인 신혼의 붉은 비단 이불로 보이셨나 보다. 아버지의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제 기능을 잃은 이후로 집안에서는 조금씩 지린 소금 냄새를 닮은 해감 냄새가 피어올랐다. 행동 반경 속에는 누런 얼룩들이 훈장처럼 따라다니고 바지는 늘 축축했다. 몸무게가 110kg이 넘다 보니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도 힘들다고 네발 지팡이를 이용하시다가 종래 그조차도 사용할 수 없도록 무너져 내리셨다. 사람은 2번 아기가 된다. 기저귀를 차야 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탓에 숨이 턱턱 막히도록 암모니아의 향기를 품어올리는 아버지의 방은 쉽게 문을 열고 들어서기가 어려운 영토였다. 투장만이 살 길이라는 질긴 고집과 씨족을 혼자서 책임지며 다듬어진 권위적인 삶. 드라마 같았던 굴곡진 역사의 강을 흘러온 아버지의 84년. 마지막 정착지는 노란 소금밭이었다. 친구도 가족도 같이 공유하기 어려운 아파트 숲속에 감춰진 어둡고 축축한 원시 동굴이었다. 멀리 캐나다까지 20하루 걸리는 긴 여행을 하고 왔다. 쭉쭉 뻗어올린 전나무 숲과 하얀 눈이 쌓인 고요한 호수가 지금도 눈에 삼삼이 떠오른다. 큰딸이 캐나다 땅에서 열심히 바람을 일으키고 다닐 동안 아버지는 눈이 흐려져서 어두운 동굴인지 밝은 동굴인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지내셨다고 한다. 날 병원에다 좀 데려다 주라. 눈앞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휙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가족들이 많아도 아무도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가 없다. 걷지 못하시니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휠체어를 붙잡고 있는 동안 튼튼한 팔로 직접 아버지의 바지를 붙잡아서 무거운 정원석을 올리듯이 조심조심 휠체어에 옮겨드려야 한다. 이 작업도 어려운데 더 큰 일은 전립선 이상으로 소변을 참을 수 없어서 10분마다 길에다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바깥 나들이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이번에는 기저귀를 차세요. 기저귀를 찬다면 내 차로 모셔서 병원에 갈 것이고 기저귀를 안 차신다면 119를 불러서 타고 가셔야 해요. 내 차에 오줌 냄새가 나는 건 정말 싫다고요. 내가 어린애가 기저귀 차고 다니게. 나는 안 잘난다. 그럼 엄마랑 2분이 오손도손 119 불러서 갔다 오세요. 엄마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또르르 구르기 시작한다.
믿었던 큰딸이 차를 태워주지 않겠다는 소리가 무척 섭섭하셨나 보다. 기저귀를 안 차면 절대로 못 나간다는 큰딸의 고집에 떠밀려 부랴부랴 커다란 삼각 팬티랑 사각형 기저귀를 사오라고 동생을 내보내신다. 그렇게 거부하던 기저귀를 차고 1시간쯤 걸리는 안과에 검진하러 갔다. 노인성 백내장으로 눈앞에 흰 막이 가려져서 잘 보시지 못할 거란 진단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눈에 출혈이 있어서 당장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눈 안의 출혈은 1년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 봐야 수술이 가능할지 알 수 있다고 한다. 평소에 자주 드시는 약주 때문에 눈에 출혈이 왔고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도 책을 읽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탓에 아버지의 눈은 고장난 시계가 되었다. 술 드시지 말고 책도 읽지 마시고 출혈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세요. 의사의 진단은 간단했지만 절주와 책을 내려놓으란 명령어 때문에 아버지에게 남겨진 시간은 잿빛이다. 기저귀를 인정하셨기에 아버지의 바깥 나들이는 힘들어도 노력하면 가능한 사업이 되었다. 아버지, 기저귀 차고 나가니까 불편하지 않아서 좋지요? 이젠 꼭 차고 다니세요. 멀리 고향에도 가실 수 있고 바다 냄새를 맡으러 갈 수도 있어요. 기저귀 안 찬다는 소리 내가 언제 했노? 나는 그런 소리 안 했다. 사나이는 말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시퍼렇던 결기를 잊으셨나 보다. 착한 아이처럼 초롱초롱 눈을 두리번거리며 창밖을 보신다. 저건 뭐고? 끊임없이 질문하신다. 5살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길가에 선 신호등,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기다랗게 서서 열병식하는 아파트 숲, 낡은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곳이라는 듯 넋을 놓고 바라보신다. 내 지갑에 용돈 많이 있다. 그 돈으로 손목시계 하나만 사주라. 고장난 시계를 갖고 계신 아버지는 눈에 잘 보이는 커다란 손목시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 그 시계로 푸르던 젊음의 시간과 아버지처럼 늙어가는 자식들의 시간까지 알고 싶으신가 보다. 아버지, 지금은 몇 시예요? 아버지의 시간을 묻고 싶다. 김치전. 창밖엔 후두두 갑자기 봄비가 내립니다. 오후부터 황사가 뿌옇고 바람의 기세가 요란하더니 돌풍과 소나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쳐 난리가 따로 없습니다. 우중충하고 을씨년스런 이런 날씨는 정이 더욱 그리운 법입니다. 따뜻한 구들장 아랫목에 겨우내 비비고 밟았던 낡은 무명 이불 속에 풍기는 편안하고 넉넉한 가족들 냄새와 노릇노릇 잘 익은 뜨거운 김치전이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오늘처럼 갑자기 봄비가 오는 날이면 무쇠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아끼는 기름을 살짝 발라 두텁고 널찍한 김치전을 구워주시곤 했습니다. 얼굴보다도 더 넓은 김치전 한 장이 접시에 놓이는 순간 태풍이라도 후다닥 지나간 듯이 손가락들이 춤을 추고 허전한 빈 접시만 입맛을 다십니다. 아직 묵은 김치라도 남아있는 봄날의 별미였습니다. 짭짤한 할머니의 김치전. 그때는 모든 음식이 짜야 맛이라고 생각했는지, 가난해서 짜게 먹었는지, 동해 바닷가 궁벽진 어촌 마을의 봄바람은 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갑자기 일기가 불순한 것은 일기예보자의 탓이 아니라 불안한 대기층이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라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조차 컴퓨터 시대인 지금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뉴스 진행자는 목에 힘을 주고 전국파로 방송을 해댑니다. 봄바람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자꾸 옆으로 또 그 옆으로 책임을 전가할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바람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날의 할머니는 바닷가를 휘돌고 가는 심술난 봄바람을 잠재우는 대신에 봄날의 허기로 날뛰는 손자들을 고소한 입맛으로 잠재우셨나 봅니다.
우릉, 우르릉 천둥 소리조차 힘을 보태고 흔드는 날 짭짤한 기장 김치 맛이 그립습니다. 멸치를 잔뜩 넣어서 색깔마저 시커먼 김치, 간장에 절인 무짠지만큼 쪼그라들고 허물거리는 김치를 숭덩숭덩 썰고 부엌 한 켠에 고이 묻어둔 대파를 어슷어슷 썰어서 누런 봉지 밀가루를 쏟아붓고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반죽한 김치전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녹아있는 김치전이라서 더 맛이 있었는지, 돌아서면 배고플 성장기라서 맛이 있었는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김치전을 비만 오면 구워 먹겠다는 다짐은 커가면서 잊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요즘의 아이들은 김치전보다 피자를 좋아하다 보니 혼자 먹자고 수선을 피우는 일도 귀찮아져 꽤 오래전부터 김치전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교통사고 난 오른쪽 어깨가 흐릴 것이라 일기예보를 하고 황사가 무서워 운동도 생략한 채 쫓기듯 집으로 돌아와선 불현듯 김치전이 생각나 할머니처럼 굵게 숭덩숭덩 썰어 전을 부칩니다. 짭짤한 바다맛, 따숩던 할머니 맛이 날까 해서 기름을 듬뿍 붓고 센 불에 부쳐내지만 그날의 맛은 영 아닙니다. 조미료가 없어서일까요? 할머니 정이 제일 강력한 맛이고 확실한 조미료였나 봅니다. 오늘처럼 봄비가 처량하게 추적거리는 날은 정이 더욱 그립습니다. 흩어진 누구라도 가족으로 모시고 김치전을 나눠 먹고 싶습니다. 콩기름내 나는 김치전을 쭉쭉 찢어서 한 입씩 밀어 넣어주면 묵은 정과 새정이 새록새록 솟아나겠지요. 걱정. 커다란 걱정이 있거나 병이 있으면 자잘한 일상사의 걱정은 없어진다. 큰 빛에 의해서 작은 빛들이 힘을 잃고 마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 연이은 고3 엄마 노릇을 할 때는 오히려 일상사가 단순 명료했다. 자고 나면 학교 보내는 일이 꼭두 새벽부터 과제였다. 늦은 밤 학원 문 앞에 차를 세우고 모자라는 잠을 꾸벅거리는 것이 필연의 활동이고 보면 엄마인 내가 속이 아프거나 운동이 부족해서 팔다리가 결리는 불상사는 감히 표면으로 떠오를 용기조차 못 내는 긴장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면 대학 문 안으로 잘 밀어 넣어주나. 대학은 제가 가는데 못 밀어주면 부모 탓인 것 같아서 결국은 내 몫의 걱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아이 둘 모두 대학으로 무사히 쫓아보낸 후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걱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몸이 드디어 제 차례가 온 줄 알고 아픈 자리를 매일 바꾸면서 나타나고 보게도 없는 돈 걱정은 저만치 먼지를 풀썩거리며 앞서 달려가고 퉁퉁 불어나 살들이 집을 가득 메우다가 결국은 기도의식까지도 비만으로 침몰하게 한다. 이번 겨우내 기분은 늘 우울하고 불어터진 몸을 끌고 다니는 일이 힘겨워 전혀 신명이 나지 않았다. 제주도 애월 해안에서 점점 붉어지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노을 속에서 내 몫으로 들끓는 욕망과 억압의 고리를 보았다. 한라산을 하얗게 품고 앉은 산할머니의 수다스런 꾸중 속에서 어미 노릇으로 누렇게 절은 피로들을 보았다. 지리산 계곡에서 남해 앞바다까지의 여행도 애써 동참해 보았지만 지쳐서 퍼져버린 구체적 이유를 몰랐다. 어제는 함안에 있는 원효암에 작정하고 올라갔다.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의 영정 앞에서 급속도로 가라앉아 제자리를 찾는 일이 참 어렵다고 불퉁거렸다. 도무지 방향이 잡히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쉴 곳이 없다고. 춤을 출 때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추어라. 노래를 부를 때 신나게 노래 불러라. 춤을 추다가 자신을 살피면서 왜 내가 춤을 추지? 내가 춤을 추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하고 노래 부르다가 혹시 남들이 못 부른다고 흉보지 않을까? 이대로 좋은가? 생각하다 결국 너는 춤추지 않았고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도 못했다.
넌 하나도 한 일이 없다. 정작 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서 넌 내가 한 일들을 두려워한다. 내가 한 일이 대체 무엇이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 내가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거부한 일,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방황한 일, 나답지 못한 일들만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오히려 사려 깊다고 믿었고 자신을 두려움에 묶어서 떨게 했다. 영혼은 살자고 몸부림치며 퉁퉁 부풀어 올랐습니다. 춤출 때 온몸을 던져서 춤추라. 노래할 때 즐겨 노래 불러라. 춤추기가 끝날 그날이 있을 것이고 노래 부르기를 멈출 날이 올 것이다. 한 일 없이 걱정하면서 자신을 두려움 속으로 내몰지 말고 왔다가 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보아라. 준엄한 꾸중을 듣고 나서 부글거리며 괴어오르던 소가리의 실체를 알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늘 주변에 가려져 있고 주변을 우선해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회피하다가 정통으로 만날까봐 두려워한 거다. 장식 없는 맨 얼굴에 자신이 두려웠음을 자인하고야 평화가 찾아온다. 오늘 부풀어서 동그란 날 보았다. 살자고 허우적거리며 깨어나는 나를 보았다. 발을 만지다. 지독한 피로에 절은 발이 있습니다. 종일 땅을 딛고 버티다가 드디어 깐깐한 이성조차 놓쳐버리고 자폭한 자세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잠이 든 발입니다. 무얼 하며 하루가 지나갔는지 발갛게 부은 발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자꾸 눈에 밟혀서 둔감한 걸 그랬지 중얼거립니다. 유연제를 대신해서 로션을 바르고 가만가만 문질러 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에 절망했는지, 무지한 욕심 탓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발가락 사이사이를 쓰다듬고 동그랗게 솟아오른 복숭아뼈를 감싸 안아 줍니다. 오목하게 들어간 뒤쪽 발목의 긴장을 위로하고 두터운 발톱에게도 인사를 보냅니다. 참 용감하구나. 오밀조밀 함께 엉겨붙은 발가락을 하나하나 따로 불러내서 넌 무엇으로 분노했니? 상심의 새끼발가락을 쓰다듬으며 세월이 약이겠지. 대답도 없는 대화는 자꾸만 길어집니다. 붉은 발바닥은 작은 섬처럼 굳은 살들로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합니다. 나 이렇게 외로워하며 섬을 만들지요. 오호, 그렇구나. 작은 섬을 만든 각지를 쓰다듬으며 손톱으로 껍질을 벗겨줍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인생도 아니고 수천 겁을 다시 살아야 할 인연인데 이렇게 티눈으로 들어온 인연이 아파서 자꾸만 쓰다듬게 됩니다. 가만가만 만지는 손길 아래 드디어 발은 얌전해졌습니다. 딱딱한 발바닥이 부드럽게 펴지고 발가락은 구석구석에 숨겨둔 이야기를 주절거립니다. 발이 그 독한 술을 몽땅 다 마신 모양입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톡톡 수고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의 먼지를 오래된 노쇠제기를 닦듯이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발그스름하게 얼굴을 붉히며 발가락들이 춤을 춥니다. 10개의 발가락들 사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우수수 일어납니다. 지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의 도전에 기꺼이 응전하려는 바람입니다. 몸의 가장 아래에서 소리 없이 오래 버티어준 발이 얼마나 고맙고 어여쁜지 수고했다고 오래오래 입을 맞춰줍니다. 6월의 눈물맛. 잊어버린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 길섭에 누렇게 들어누운 지난해 살이 풀잎들이 새로운 풀잎으로 바뀌는 것이 더디듯이 말이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길섭에 누운 풀잎들을 오래 지켜보았다.
왜 저리도 더딜까? 파란 잎들이 지천이고 꽃들도 여기저기서 얼굴을 내밀었는데 늦은 봄비를 맞고는 술이라도 거나하게 마신 듯 풀어져서 비틀비틀 흔들리며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녹여내고 있을까? 딱딱하게 뼈대만 남은 가지와 끝까지 남아보겠다고 가지를 칭칭 휘감고 도는 누런 잎들의 집착이 날 보듯이 역겹다. 그만 놓아라. 이제 그만 놓아라. 길섭의 풀들이 초록으로 다투어 솟아오르는 동안 떠밀려서 덩달아 솟아오른 누런치기의 기억들은 왜 빨리 사라지지 않는지. 그것들도 언제쯤이면 초록만으로 보일까? 긴 봄을 보내는 동안 마을 뒷산 길섭은 채열의 장소였다. 몇 도의 열을 내 속에 품고 있었는지 풀잎 온도계로 꼼꼼하게 재어보면 늘 정상치보다 낮다. 건강에서는 정상치보다 낮은 온도가 혈액순환과 정상적인 몸 기능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암이란 놈이 가장 살기 좋아하는 생활터전이 낮은 체온이라 한다. 평소보다 1, 2도만 낮아도 암세포는 그곳에다 자신의 자리를 잡고 정상적인 몸을 한꺼번에 확실하게 무너뜨릴 연구를 시작한다고 한다. 미처 버리지 못한 생각들은 암이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변종암이다.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도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구속하는 암이다. 멀리서 전화가 왔다. 그 사람이 그리워서 눈물이 납니다. 어두운 현관 앞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몽골과 중국 북방 지역의 옛 전설이 기록된 청궁대전에 의하면 하늘이 내린 첫 샤먼은 여자였다고 한다. 그녀는 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샤먼은 눈물의 여인을 의미한다고 한다. 세상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고 세상과 함께 아파하는 여자라 한다. 주변의 모든 기운이 눈물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눈물을 담뿍 안고 사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우는 내가 있다. 샤먼의 시린 눈물이 흘러서 유리알같이 투명한 바이칼 호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 눈이 짓무르도록 흘러서 그들의 아픔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내가 갖고 있는 의미와는 상반된 사실이라는 걸 그도 나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몫에 목말라 있다. 가만히 앉아 침묵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길게 소리내어 함께 울어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예물이다. 아무도 대신 울어주거나 사랑해주지 않았다. 사랑은 늘 격가지를 치며 비틀려 있다. 그 끝나지 않는 존재의 비틀림이 사랑이라면 참으로 잔혹한 것이 사람살이다. 메마른 시대에 샤먼으로 사는 일은 눈물로도 다 닿지 못하는 허무와 무기력을 만나는 시간이다.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는 진실한 명제 앞에 서 있다. 왜 샤먼은 울어야 했는지, 왜 울 수밖에 없는지, 그것들의 이유가 나날이 더 가까이 다가와 앉는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바깥으로 소리내서 존재를 알리는 이유가 있는 눈물과 태생적인 눈물과의 차이다. 기도를 해드리지요. 서해바다 어디쯤서 독한 소주 한 잔 비치며 기도해드리지요. 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샤먼이니까. 그가 주는 그대로 느끼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소구름으로 긴 강을 만들고 시퍼런 바다를 만들 뿐이다.